야생화 마을 추리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잠시 뒤 연극 시체 옆에 피는 꽃이 시작됩니다. 연극 도중 취식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전원을 꺼주셨으면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핸드폰 전원을 끄시면 안 됩니다. 들으셔야 되니까요. 공민철 작가의 시체 옆에 피는 꽃. 자, 서두르시진 마시고요. 혹시 지인들에게 못 보낸 문자 있으시면 보내신 다음에 천천히 꺼주셔도 됩니다. 연극은 관객 참여형 연극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극 중간마다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은 모두 끄셨나요? 이렇게 이 소설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공민철 작가의 시체 옆에 피는 꽃 소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민철 추리소설 시체 옆에 피는 꽃.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1인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 박기설이라고 합니다. 대학로 정기 공연이 없을 때는 고한에 와서 눌러 지내며 공연을 하곤 합니다. 실력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 스스로를 배우라고 소개하기 쑥스럽네요. 그래도 언젠가는 사람들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배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이는 얼마 정도로 보이시나요? 네, 정확하시네요. 역시 더 어려 보이지는 않는군요. 올해로 딱 30이 되었답니다. 오늘은 세상에 12분이나 오셨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지난주 저녁에는 4분이 오셨거든요. 그래도 공연은 늘 최선을 다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령 1명이 있더라도 연극은 진행됩니다. 아시다시피 고한읍에 사시는 분은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입니다. 네? 아, 왜 무료 공연을 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제게 고한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아버지가 유년 시절을 여기서 보내셨거든요. 아버지는 몇 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0이 채 되지 않은 나이였죠. 아버지가 상당히 젊죠. 맞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10대 때 사고를 쳐서 저를 낳았어요. 어머니는 얼굴도 본 적 없지만요. 자식된 도리로서 이런 말 하긴 못하지만 아버지는 꽤나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소년원을 여러 번 들락날락할 정도로 온갖 범죄에 손을 댔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아버지를 둔 제가 불행했으리라 짐작합니다만 글쎄요. 그건 어떨까요? 그런 아버지라도 유언은 남기더군요.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것. 그리고 대신 고한을 찾아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전 이곳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 공연을 보러 오실 때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면 안 되냐고요? 네, 맞아요.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 나이, 직업, 그 외 상당히 많은 부분을 모르거든요. 아는 거라곤
1970년대부터 아마도 최근까지 고한읍에서 살았다는 것 정도일까요? 이건 비밀인데 사실 이제부터 할 연극은 그 사람과 관련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거 참. 알겠어. 그만할게. 여러분, 저기 맨 뒷줄에서 제게 인상을 쓰면서 팔을 X자로 교차하는 저분. 조명 때문에 조금 어둡긴 한데 보이시나요? 네, 지금 황급히 고개를 숙이는 저분이요. 제게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소개하겠습니다. 이 극의 스토리를 쓴 공민철 작가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토리는 고한읍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쓴 것입니다. 이건 말해도 되지 않나요, 작가님? 팸플렛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더 이상 반응이 없으시네요. 사실 작가님은 제 동갑내기 친구이기도 합니다. 워낙 게으른 작가라서 1년에 한두 편밖에 작품을 못 써내는데요. 이번 연극은 제가 들들 볶은 덕에 제법 빠른 시간 안에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가져오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체 옆에 피는 꽃을 시작하겠습니다. 야생화의 천국이라 불리는 한백산 밑에서 핀 끔찍하고도 가슴 아픈 꽃이죠. 부디 편안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배우의 말과 함께 극장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다. 노인은 끔벅끔벅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다. 곁에 누가 있는지, 자신이 어디쯤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암전이었다. 노인은 차라리 눈을 감았다. 길을 지나다 아주 오래전의 유행가를 들으면 잊고 있던 시절의 기억이 돌연 튀어나오기도 한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렇게 과거 속에 빠져든다. 노인에게는 어둠이 그랬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종종 40여 년 전 삼척 탄좌에서 광부로 일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정신을 차리면 개미굴처럼 복잡한 지하 갱도의 어디쯤인지도 모를 곳에서 그저 시키는 대로 탄을 캐는 자신이 있었다. 막장안은 굉장히 더워서 땡볕 아래에 있는 곳보다 더욱 숨이 차오르기도 했다. 산소가 부족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있는 힘껏 숨을 들이키고 싶지만 들이키는 만큼 석탄가루도 함께 들이킬 것이 분명했다. 석탄 입자를 걸러준다는 호흡기를 차고 있어도 대다수의 광부들은 호흡기의 효과를 믿지 않았다. 언젠가 폐병으로 삶을 마감하리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런 불안감도 나중의 일이었다. 직접적인 공포는 매일 아침 광철을 타고 깊고 깊은 탄광 안으로 1시간 넘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다. 광부들은 언제라도 머리 위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짓눌렸다. 그럼에도 그들이 삶을 영위한 것은 저마다의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 오늘 하루도 무사히. 탄광 입구에 붙어있는 문구였다. 광부들은 온종일 어둠 속에서 지냈다.
그래서 더더욱 빛의 의미를, 소중함을 실감했다. 40여 년 전 노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 바로 아내였다. 하지만 아내는 순간 팟 하고 무대 가운데에 불이 들어왔다. 노인은 한순간에 과거의 상념 속에서 현재로 되돌아왔다. 어디선가 어렴풋이 아기 울음소리가 난 듯한 착각이 들었다. 어둠 속에 있던 배우는 무대 위의 조명 안으로 쑥 들어왔다. 배우의 얼굴은 심각하게 굳어 있었다. 순식간에 그의 긴장감이 전염됐다. 배우는 다른 몇 사람을 오가며 극을 이어갔다. 헷갈리지는 않았다. 표정, 몸짓, 목소리의 미묘한 조정을 통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노인은 점점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다. 조사를 아주 자세히 한 티가 나는군. 솔직하게 그런 감상이 들었다. 배우가 연기하는 사건은 노인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자, 여러분, 사건의 진상이 조금 보이시나요? 1974년 2월 26일 저녁 7시경 고안시장 골목의 어느 창관한 단칸방에서 30대의 남성이 칼에 목을 찔린 채 발견됩니다. 칼은 피해자가 평소 후유대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창관 사장의 지인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은 장부들이 휴식처로 사용하던 곳으로 사실상 누구든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었죠. 몸싸움의 흔적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경찰은 창관 관계자 중 한 명으로 용의자를 특정하지만 증거도 참고인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마음껏 생각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손을 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안경을 쓰신 분? 아, 역시 그림에 주목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당시 방 안 화장대 거울 귀퉁이에는 립스틱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나의 동그라미를 4개의 타원이 에워싼, 누구든 아, 꽃 모양이구나 하고 생각할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는지 궁금하시죠? 피해자가 남긴 다잉 메시지였을까요? 그럼 피해자는 뭘 말하고자 한 걸까요? 참고로 그림을 그린 립스틱은 어느 창부의 립스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온갖 사람들의 지문이 겹쳐서 묻어 있었죠. 지금이야 하나씩 본을 뜨듯 분리해낼 수 있는데요. 당시는 불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립스틱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남겼다면 왜 하필 립스틱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문득 생기는군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림은 사건과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진 시점이 사건 한참 전일 수도 있죠. CCTV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접근도 없는 시대였죠. 형사들이 범인을 잡는 방법은 일단 서해 데려다가 취조를 하는 식이었죠.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폭력이 경찰 수사의 주 무기가 되는 시대였다고 합니다. 용의선상에 있는 이들을 꽤 거칠게 다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관 사장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겁에 질린 그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4년 전 고한읍을 찾아와 광부 일을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은 말합니다. 피해자는 무언가 그 광부의 비밀을 알고 있는 눈치였다고요. 광부는 당시 알리바이가 있었는데요.
형사들은 그럼에도 광부를 잡아다가 취조합니다. 혹독한 취조를 견디지 못한 광부는 어떤 사실을 자백하는데요. 결국 광부는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다만 죄목은 살인이 아닌 아동 납치였습니다. 광부는 1970년에 한 살이 채 되지 않은 남자아이를 납치해 고한읍에 숨어듭니다. 네, 당시에는 고한읍이 아니었다고요? 아, 고한읍이 사북읍에서 분리된 건 1985년이군요. 역시 주민분이나 잘 아시는군요. 어쨌든 광부는 아버지 행세를 하며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년이 넘도록 잡히지 않죠. 당시는 광산 산업이 한창 커질 시기였고 탄주하는 어떻게 해서든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아도 채용이 된 배경이죠. 삼척 탄저가 가장 활성화되었을 때는 24시간 동안 3교대로 돌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근로자를 늘리기 위해서 다소 의심스러운 점도 묵인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건과는 상관이 없지만 재미있지 않나요? 광부는 11년의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광부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화가 나신다고요?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역시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건 끔찍한 범죄였죠. 광부의 아내는 친구 부부에게 연대보증 사기를 당합니다. 광부는 한순간에 갚지 못할 빚더미를 끌어안게 되고 광부의 아내는 충격으로 유산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녀는 달려오는 트럭에 몸을 던집니다. 광부는 복수를 하기 위해 사기꾼의 아이를 납치한 것이었죠. 말씀대로입니다. 확실히 얘기가 딴 길로 새버렸네요. 그래도 이 얘기는 좀 더 하겠습니다. 당시 광부가 납치한 아이는 바로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한 살 때 납치된 아버지는 이곳 고한에서 5살이 될 때까지 4년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성함은 박기설입니다. 광부가 아버지에게 지어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제 이름과 똑같죠? 사실 제 배우의 이름은 가명입니다. 아버지를 기리는 의미에서 앞으로도 쭉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버지가 그 광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고요? 물론 증오했습니다.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셨죠. 친부모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는 5살이었으니까요. 관계를 쌓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친 셈입니다. 아버지는 몇 달간 납치범한테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런 자식을 부모는 사랑하기 곤란했겠죠. 다소의 학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기에 가출을 한 아버지는 평생 친부모와 연을 끊고 삽니다. 그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란 게 그 범인이냐고요? 이 연극의 끝에서 여러분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 볼까요? 납치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살인사건의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꽤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히게 되죠. 모두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사건이었을 뿐이란 것을요. 연극은 배우가 연기를 한 이후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배우는 이야기의 안과 밖을 자유자재로 들락날락했다.
관객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시 그게 일부인 듯했다. 능숙하군. 노인은 생애 단 한 번도 연극을 본 적이 없지만 눈앞의 배우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었다. 한 달 전 노인은 구공탄 시장의 어느 점포에서 무심결에 한 책자를 들춰보았다. 읍사무소에서 매달 지역 소식을 전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책자였다. 그 안에 연극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배우의 이름, 연극의 제목과 줄거리를 본 노인은 온몸을 타고 찌릿한 전류가 흐르는 느낌을 받았다. 박기설, 40여 년 전 자신이 복수를 위해 납치한 그 아이였다. 이름이 같은 사람은 널리고 널렸다. 하지만 무엇보다 연극은 지난 40여 년간 고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삼고 있었다. 이게 우연일 수 있을까? 무언가의 함정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노인은 추리극장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찾게 될 줄이야. 엉덩이를 들썩거릴 때마다 노인 양옆의 사내는 노인을 힘으로 억눌렀다. 노인은 잠자코 연극을 관람할 수밖에 없었다. 배우가 연기한 첫 번째 사건을 노인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 시기의 기억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방 안 가득 흩뿌려진 피, 목에 꽂힌 칼, 몸부림치듯 죽어간 사내. 노인은 불쑥 튀어나온 기억 속 한 장면을 천천히 곱씹어 보았다. 배우는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을 연이어 그려냈다. 노인은 오래전의 일인데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이 났다. 내가 벌인 일이 바깥에선 저런 식으로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자 노인은 가벼운 흥분이 일기 시작했다. (1985년 9월 3일) 고안시장의 어느 여인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인숙 주인은 되실 시간이 지나도 투숙객이 나오지 않자 직접 방을 찾아갑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바닥에 누워 목에 칼이 꽂힌 채 죽어있는 50대 남성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벽면 한 구석에는 볼펜으로 그린 꽃그림이 아주 작게 남아 있었고 꼭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 사건인 것 같죠. 바닥에는 노끈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처음에 경찰은 범인이 먼저 사망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칼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장이 다소 이상했습니다. 먼저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 시체의 멍울인데요. 목 위쪽으로 남은 멍울은 시체가 오히려 어딘가에 매달려 있던 것을 뜻했습니다. 실제로 벽면에 고정된 옷걸이에 노끈이 묶여든 흔적이 있었죠.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앞에 남자분 말씀하세요. 그렇죠. 사망자가 자살한 후 누군가가 들어와서 끈을 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사망자의 목에 칼을 꽂아 넣는다는 거죠. 목적은요? 아, 살인 현장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가장 그럴싸한 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째서 그럴 필요가 있는 걸까요? 그것까진 모르겠다고요? 네, 저도 그렇답니다. 어쩌면 세 번째 사건에서 그 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1996년 7월 12일 새벽 고안시장 옆을 흐르는 내천에서 30대 남성의 익사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내천의 수위는 평소 발목 정도지만 장마 때는 상황이 다른 걸로 압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세상에, 많으면 성인 어깨 높이까지도 물이 불어나는군요. 물살도 만만치 않게 거세지고요. 시체가 발견되기 며칠 전부터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안개 짙은 새벽, 점포문을 열기 위해 마을 쪽에서 시장으로 나가던 상인은 다리 아래쪽에 삐죽 튀어나와 있는 사람 다리를 발견합니다. 혹시나 해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니 아니나 다를까 퇴적된 흙더미 위에 시체가 있었죠. 시체의 목에는 칼이 박혀 있었고요. 진흙 위에는 꽃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역시 어디서 본 광경이죠. 시체는 이틀 전 실종 신고된 사람이었습니다. 실종자는 유서를 남겨두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오를 한 상태였지만 설마 시체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신의 상태를 살피곤 조금 의아해합니다. 피부 상태로 보아 시체는 하루 이상 물속에 있었던 게 분명한데 칼은 한참이나 나중에 꽂힌 걸로 보였으니까요.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수사반장은 시체 옆에 꽃그림을 발견하곤 11년 전인 1985년 여인숙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자살한 시체의 목에 누군가가 칼을 꽂아 넣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신 근처에 꽃을 표현한 그림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두 사건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습니다. 시체 훼손 사건으로요. 그리고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11년 전인 1974년의 사건을 되짚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사건도 범인이 같은 사람이냐는 말씀이시군요. 적어도 경찰은 동일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제한적으로 공표합니다. 시체 옆에 그려진 꽃그림은 어디에도 알리지 않은 상태로요. 머지않아 경찰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강원랜드가 영업을 시작한 2000년 이후에는 이 시체 훼손 사건에 대한 몇몇 모방 범죄가 일어났으니까요. 노인은 목욕 중 교도소로 온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김대성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 마치 아이 같은 글씨군. 그렇게 생각하며 편지를 뜯어본 노인은 깜짝 놀랐다. 당신은 지금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편지를 막 읽어내려 가려는 참입니다. 당신에게 편지를 쓸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쓰고 나서도 보내야 하는지 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 있는 이 뜨거운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이 미워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을 아빠라 부른 옛날의 절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유괴하는 건가요? 5살 때 진짜 부모를 만난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나를 껴안고 우는 거지? 왜 나는 아빠를, 당신을 만날 수 없는 거지? 저는 당신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떼를 썼습니다. 진짜 아빠에게 가고 싶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아빠라는 사람에게 심하게 얻어맞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말을 할 때마다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본 사람들이라고는 광부 아저씨들이랑 창녀 아줌마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이 쓰는 거칠고 천박한 단어를 쓸 때마다 친부모는 도깨비처럼 변해 저를 야단쳤습니다. 벌로 참 많이 굶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난 후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것은 모두 당신이란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복수를 위해 저를 납치했다는 것을 친부모에게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수천 번 들었습니다. 지독한 넋두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복수였군요. 저희 가족의 인생을, 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요. 10년만 버티자고 생각했습니다. 이딴 집 중학생이 되면 바로 나가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을 죽여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당장은 실행하지 못하겠지만 1년 뒤 찾아갈 것이니 각오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받은 노인은 아이를 납치하던 순간을 떠올렸다. 당시 노인은 친구 부부의 집을 배회하며 그들이 오전 시간 가정부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외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큰 집에 살면서도 아내에게 사기를 치다니. 노인은 분노에 그대로 몸을 맡겼다. 마당에서 손바닥만한 돌을 집어든 노인은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열어준 가정부의 머리를 내려쳤다. 죽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어찌되든 상관없었다. 노인은 당당히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거실의 아기 침대 위에 아이가 누워 있었다. 처음부터 납치할 생각은 아니었다. 물론 죽일 생각이었다. 가느다란 목뼈가 부러질 때까지 양손으로 있는 힘껏 목을 조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기를 본 순간 노인은 한순간 망설였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기 때문이다. 아이는 노인을 보며 방긋방긋 웃었다.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까르르 소리를 내지르기도 했다. 아이는 노인을 향해 손을 뻗었다. 마치 안아달라는 듯이. 아내도 아내 뱃속의 아이도 친구 부부 때문에 죽었다. 그들의 아이는 응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했다. 그러나 노인은 홀린 듯 아이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다. 어디론가 도망쳐야 했다. 아이를 납치하는 것으로 고통을 주자. 죽이는 건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 노인은 그런 생각을 했다. 노인은 김대성에게 자신에 대한 것은 잊고 살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편지는 반송되어 다시 교도소로 돌아왔다. 주소는 원래부터 없는 곳이었다. 1985년 출소를 한 노인은 다시 고한으로 돌아온다. 배우의 말대로 고한읍은 그 즈음 사부급에서 분리되었다. 당시 인구가 4만 명 가까이 되었고 고한시장의 점포수도 200여 개까지 늘었다고 한다. 노인에게도 그 기억이 있었다. 노인은 지난 11년 동안 너무도 많이 번영한 지역에 깜짝 놀랐다. 노인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다. 아니, 노인이 너무도 많이 변해버린 탓이었다. 노인은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다. 다시 광부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노인은 거리의 일용직 노동자로 나섰고 수년 후 고물상을 열게 되었다.
수입 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하면 아주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했다. 노인은 머지않아 고한읍에 추리마을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01년 지역 탄광이 문을 닫은 이래로 여러 가지 일을 벌인 것으로 알지만 이번에는 추리마을인가. 그 안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입장에서 노인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고한 시장에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넘치던 날이 되돌아올 수 있을까? 그나저나 하필 2018년이라니. 11년 주기로 일을 벌이는 입장에서 노인은 2018년에 추리마을이 들어선다는 것이 영 찜찜했다. 그럼에도 노인은 계획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긴 그래서 지금 눈앞의 배우와 만난 것인지도 모르지. 노인은 참 묘한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그동안 벌인 일을 추리극장에서 연극으로 보다니. 연극의 배우가 박기설의 자식이라니. 노인은 자조적으로 쿡쿡 웃었다. 양옆의 사내는 건조한 눈빛으로 노인을 쳐다보았다. 도망칠 생각은 없다고. 노인은 작게 말했다. 이번엔 2007년에 사체 훼손 사건을 연기했다. 다시 한번 노인의 눈앞에서 그날의 광경이 되살아났다. 자, 슬슬 대단원이군요. 이번에도 앞선 극에 대해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관읍에는 연쇄살인마에 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사람의 목을 찔러 살해한 후 자살인지 타살인지 불분명하게 현장을 꾸며놓는다고요. 여러분은 거꾸로 되셨다는 걸 아시겠죠?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은 몇몇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보이게끔 자살을 택했습니다. 최소한 가족들에게 보험금이라도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었겠죠. 당연히 자살자들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사건 현장에 꽃그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사체 훼손 사건이 2007년에 일어날 것이라 예측합니다. 범인이 강박적으로 자신이 정한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경찰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2007년 10월 18일 정암사에는 이틀간 덩그러니 남겨진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느낀 사찰 관리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대대적으로 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숲속에서 목에 칼에 찔린 채 죽어있는 30대 남성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얘의 사체 훼손 사건의 범인이라 판단합니다. 시체 곁에 꽃그림이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특이했던 점은 자살자가 스스로 목에 칼을 꽂아 넣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연쇄살인범의 소행처럼 보이게 하려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체 훼손범은 그 칼을 뽑아낸 후 나를 비틀어 다시 시체의 목에 꽂아 넣습니다. 경찰은 또다시 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뉴스에서 꽤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 뉴스를 보고 고안에서 그런 사건이 지난 33년 동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체 훼손범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을 해온 걸까요? 아, 정작 살인자가 되긴 두려우니 죽은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며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거죠. 현장에 자신만 아는 그림을 그려놓는다는 점도 뒤틀린 과시욕이라는 거군요.
그럴듯합니다. 올해는 2018년입니다. 11년 주기로 사건이 반복된다면 범인은 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경찰은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며칠 전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던 공민철 작가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작가를 통해 저 역시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작가는 경찰에게 부탁했습니다. 단 1시간만이라도 좋으니 그 사람을 이곳에 데려와 달라고요. 감사하게도 오늘이 연극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 연극을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당신을 원망하고 증오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그리워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먼 곳을 보는 듯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주세요.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974년 잠자던 남자의 목에 칼을 꽂아 넣은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고요. 아, 그렇구나. 이 연극 시체 옆에 피는 꽃은 시체 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추리극이 아니었다. 박기설과 그의 아버지의 삶을 이야기하는 1인극이었다. 며칠 전 노인은 구공탄 시장의 길바닥에서 나뒹굴던 20대 후반의 남성을 발견했다. 머지않아 죽을지도 모르겠군. 술을 사주며 이야기를 들어준 노인은 생각했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렸다는 흔한 이야기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특유의 음울한 기운이 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자신 역시 죽으려 했던 노인은 그 기운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이 남자로 하면 되겠군. 노인은 사체의 목에 칼을 꽂아 넣는 상상을 했다. 두렵다든가 흥분된다든가 특별한 감정이 일지는 않았다. 노인에게는 그저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청년은 여관방에서 장기 투숙을 하고 있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다. 투숙 기간 동안 몇 번이나 강원랜드를 찾았지만 잘 풀리지 않은 모양이었다. 남은 것이라곤 담보로 얻은 빚뿐. 노인은 오늘이 고비일 것이라 생각했다. 노인은 청년이 묵고 있는 여관방을 찾았다. 문은 열려 있었고 생각대로 청년은 욕실 수건거리에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 노인은 청년의 목에 가지고 온 칼을 그대로 박아 넣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청년이 눈을 번쩍 뜨며 노인의 손을 비틀어 꺾었다. 등 뒤에서 몇 명의 남성이 달려들었다. 아차, 함정이구나. 노인은 분하거나 슬프진 않았다. 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1970년 고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비포장도로였고 차량도 흔치 않았다. 가까스로 트럭을 얻어 탄 노인은 울고 보채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며 고안으로 향했다. 도망치고 또 도망쳐 보자고 생각했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버틸수록 아이의 부모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것을 생각하니 희열이 느껴졌다. 그들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아이는 경찰에 잡히기 직전의 순간에 죽이면 된다고 생각했다. 왜 나는 이 아이를 죽이지 못했을까? 왜 내 성을 딴 이름을 붙여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걸까? 자신에게 꼭 달라붙어 침을 흘리며 자는 아이를 보며 노인은 늘 생각했다. 나는 왜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걸까? 스스로도 잘 알 수 없었다. 낮에는 창부와 시장 상인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저녁에는 자신이 돌봤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렇게 4년이 지나 있었다. 노인은 언제부턴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자주 웃었다. 모든 아이는 다 천사라는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돌이켜보면 아이를 죽이기 위해 처음 찾아갔을 때 귓가에 들린 아내의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기설을 납치하고 4년간 사정을 아는 몇몇 시장 상인들이 암묵적으로 도와줬지만 한계가 있었다. 주변 사람들을 범죄에 가담시킨다는 죄책감도 컸다. 그즈음 강산현이 찾아왔다. 사기죄로 교도소를 꽤 많이 다녀온 강산현은 역시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 노인에게 일주일을 줄 테니 경찰에 잡히기 싫으면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넌 이제 진짜 너희 아빠에게 돌아가는 거야. 기설이에게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슬슬 여기까지인가. 그렇게 생각할 즈음 사건이 터졌다. 소일거리를 하던 노인을 급하게 찾은 사람은 평소에도 기설이와 잘 놀아주던 어른 창부였다. 무서울 정도로 심각한 얼굴이었다. 기설이가 사람을 죽였어. 발밑이 진동하는 그 감각을 노인은 지금도 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왜, 기설아, 왜 그런 짓을 한 거니? 자고 있는 사람의 목을 칼로 내리찍으면 아주 쉽게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사람을 가려 뽑지 않는 광부 중에는 과거 살인을 한 사람도 몇 있었다. 머릿속에서 기설이에게 그런 걸 알려줄 만한 사람을 찾다가 이내 포기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방 안에서 울고 있는 기설이를 다른 곳에 옮겨두었다고 창관 사장은 말했다. 이제 다 같이 입을 맞추면 된다고 했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고한시장 모두의 아이였다. 모두들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지만 노인은 원치 않았다. 가장 서둘러야 할 일은 우선 기설이를 이곳 고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경찰에게 취조를 받던 노인은 4년 전 아이를 유괴한 사실을 밝혔고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법정에서 본 친구 부부는 상당히 초췌한 모습이었다. 부부는 노인을 거세게 비난하며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판사에게는 사형을 요구했다. 노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허무했다. 죽은 아내는 돌아오지 못하니까. 만약 기설이를 죽였다면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을까? 아내의 한을 풀어주었을까? 피고석에서 그런 생각을 하다 문득 노인은 아주 오랜만에 아내를 떠올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노인의 마음속에 꽉꽉 들어차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기설이었다. 기설이 또한 자신에게 빛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노인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형을 받고 교도소 생활을 하며 노인은 꿈속에서 몇 번이나 기설이를 만났다.
기설이는 아빠 하고 달려와 노인에게 안기며 어리광을 부렸다. 눈에 익은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다. 어쩌면 기설이는 나를 위해서 살인을 한 건 아닐까? 그저 아빠를 괴롭히는 사람을 물리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어느 날 새벽 꿈에서 깨며 스치듯 든 생각이 날이 밝을수록 점점 굵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노인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소리 죽여 눈물을 삼켰다. 같은 감방을 쓰는 죄수는 이런 말을 했다. 언젠가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도 없어질 것이며 과학수사 기술이 발전하여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도 다시 재수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죄수는 자신도 걸리는 게 많아 영 찜찜하다며 넋두리를 했다. 노인은 불안해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노인은 먼저 시체의 목에 꽂힌 칼과 기설이가 장난삼아 그려놓은 꽃그림을 떠올렸다. 1985년 출소한 노인은 고한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자살한 시체를 찾기 시작했다. 망설임은 없었다.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18살 아버지와 동갑내기였던 어머니는 저를 버립니다.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5살 때까지 납치범의 손에 길러진 사람입니다. 친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사람입니다. 청소년기부터 가출을 해 친부모와 연을 끊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손에서 저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역시 불행했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가슴을 펴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보고 느낀 행복을 제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아버지 역시 어머니처럼 저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키우기로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합니다. 사랑하기도 하고요. 품에 안기면 한가득 풍기는 텁텁한 탄가루의 냄새, 장부들의 독한 화장 냄새, 구불구불 미로 같은 시장 골목, 어딜 가든 자신을 반겨주는 시장 사람들, 열악하고 처절한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웃음이 있는 곳, 행복한 곳, 아버지의 기억 속 고한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버지를 키워준 할아버지에게 박기설이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행복은 당신이 준 것이기도 하니까요.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살인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형사님들. 아직 극은 끝나지 않았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를 지금 이곳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잠깐이면 돼요. 한 번만 안아보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형사들에게 얼른 가자며 재촉했다. 하지만 형사들은 노인에게서 멀찍이 떨어졌다. 더 이상 노인의 몸을 붙들지 않았다. 무대에 있던 청년은 관객석 계단을 뛰어올라 노인의 품에 안겼다. 청년은 울고 있었다. 노인 역시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관객석에서 작게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군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설아 하고 노인은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아주 오랜만에 그 이름을 불러보았다. 공민철 작가의 시체 옆에 피는 꽃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역시나 공민철 작가의 글은 오늘도 또 저를 울게 합니다. 낭독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여서 멈추지 않고 낭독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심하면서 낭독을 했는데요. 우리가 사랑하는 공민철 작가 2014년 개간 미스터리 가을호에 엄마들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발표 작품으로 도둑맞은 도품, 4월의 자살동맹 등에 있습니다. 낯선 아들, 유일한 범인으로 추리작가협회 황금펜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민철 작가의 시체 옆에 피는 꽃으로 또 귀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오디오북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용기가 필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낭독하는 전체 낭독본에 저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오랫동안 낭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낭독자로 남고 싶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용기 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응원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쭉 낭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책장 넘기는 소리, 또 제가 마이크를 손으로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소리가 한꺼번에 들어갔을 거예요. 또는 마이크하고 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파차름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차차차차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피난처 소리책에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에게 전해주세요. 저에게 지금 아주 많은 힘과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죠?